경기도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가 어젯밤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포사격 도발을 한 것에 대해 미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94%인 333만 명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천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지며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는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경기도 일대 다방에서 여성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어젯밤 강릉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해 보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경기도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7살 이모 씨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럼 어디로 도망 다니신 거예요? 그냥 걸어다녔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그젯밤에도 경기도 양주의 한 다방에서 또 다른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문 검사를 통해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공개 수배를 진행하는 한편 동선을 추적한 끝에 어젯밤 강릉의 한 거리에서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도주 과정에서 서울을 거쳐 버스로 강원도 태백으로 이동했고 다시 강릉까지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택시를 갈아타고 휴대전화나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경찰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씨는 검거 직후 수사팀이 마련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강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경찰은 오늘 이 씨의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서해상에 약 200발의 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에 기습적으로 포 사격이 가해지면서 백령도를 포함한 인근 섬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해안포 개방을 늘렸던 북한이 기습적으로 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서해상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 등에 200여 발의 포 사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서남해안 방어부대가 포 47문을 동원해 192발의 포탄 사격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참모부는 또 이번 포 사격은 새해 한국군 훈련에 대한 대응이며 한국이 도발하면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포 사격과 관련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입니다. 발사된 포는 모두 북방 한계선 NLL 북쪽에 떨어졌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하면 군사 합의 위반인데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 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라고 군은 밝혔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한때 인근 여객선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주민과 우리 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도 해상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2018년 9.19 군사 합의 이후 서해 완충구역에서 북한이 16차례 사격을 하는 동안 우리 군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적이 다시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응징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굉음과 연기를 내며 포탄을 발사하는 K9 자주포. K1, 2원 전차도 바다를 향해 불을 뿜으며 포탄을 발사합니다. 북한의 포사격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도 어제 오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하에 사격 훈련에 나섰습니다. 백령도의 해병대 유교단, 그리고 연평부대의 K9 자주포와 전차 등이 동원됐습니다. 군은 앞서 북한이 발사한 200여 발의 2배가량인 400여 발을 발사했는데 우리 군 포탄은 NLL 남방,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우리 군이 이 구역에서 사격 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번까지 총 16차례 완충구역 내로 사격했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하고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을 제기한 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한다는 이른바 즉, 강, 끝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북한군 동향을 계속해서 추적 감시하고 어떠한 도발도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을 두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관련자 모두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어제 북한이 서해 도서 지역 일대에 대해 200발의 포사격을 한 데 대해 미국 백악관은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할 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하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험 관리와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할 실질적 논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할 거라면서도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我们希望有关各方保持冷静克制，不采取加剧紧张的行动。 남북한 군이 주고받은 포사격과 대응사격 훈련 모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관련 당사자들 간의 의미 있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입장은 다르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남북 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북한의 추가 군사행동 여부에 따라 내놓을 입장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절기 소환입니다. 소환 추위는 빌려다가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때마침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현재 체감온도는 영하 4.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강원 영서 지역과 충북, 남부지방과 제주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먼지가 점차 해소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3cm 정도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철원이 영하 5.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철원 3도, 서울 4도, 대전 6도, 부산은 10도로 역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쌍특검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예고했던 대통령실. 법안이 이틀 전 오후 정부로 이송되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의 목적이 총선용 여론조작에 있다며 제2요구는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법안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로비 대상이었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검은 진상규명보다 진행 중인 수사회방과 여론 공작에 나설 거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역시 문재인 정부가 2년이나 수사를 했지만 소환도 못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이 민생에 반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특검 법안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 역시 여야가 합의하면 지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제2요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2를 요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특검법은 다시 국회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여당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윤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밝혔고 야당은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언제 재표결이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 가득한 악법이었다며 제2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에서 각하될 것을 알면서도 총선 일정에 맞추기 위해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사당은 집회를 열고 대통령의 제2요구를 규탄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란 데 대해선 진작 논의했다면 이미 지난해에 끝났을 사안이라며 정부 여당이 끝까지 회피해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제2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사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두 개의 특검법은 절대로 자초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신속히 재표결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논의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재표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총선의 최대 승부처이자 국민의힘에게는 정치적 험지로 꼽히는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 업무를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엔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수원을 찾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지자들과 팔짱을 끼고 꽃을 건네받는 등 바닥 민심부터 훑었습니다. 1,400만 인구를 가진 경기도 자체가 대한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경기 민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게 해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민주당이 하려는 폭정을 이 자리에서 멈추게 할 수 있고, 특히 출퇴근 등의 교통 문제와 문화, 치안 등 경기도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메가시티 구상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집권 여당임을 내세우며 야당과의 차별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약속과 이런 다짐은 정책의 실행력이 동반된 곧 실천입니다. 야당의 정책은 약속일 뿐인 것과 분명히 다르죠. 심각한 수도권 위기론 속에 총선 승리를 위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구상 중인 국민의힘. 핵심 열세인 공천관리위원장엔 판사 출신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공천관리위 구성이 본격화된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오늘 오찬 회동을 하며 중도 확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건강을 차츰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끝낸 가운데 이 대표 피습으로 공개 활동을 중단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부터 외부 활동을 하며 신당 행보를 재개합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는 죽으로 식사를 하는 등 건강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안정이 더 필요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이 병문안 의사를 전한 데 대해서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이 대표의 부재에도 민주당의 총선 대비 당무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에 이어 어제 위원 15명의 인선을 완료했는데 위원들 가운데 여성은 7명이고 그중 3명은 청년이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관위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눈높이형 공천 심사를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양성과 혁신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시각으로 자격 심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인선을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피습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행보를 재개합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데 이어 내일은 광주의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탈당 선언을 시작으로 창당 발기인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지난해 3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찾았을 정도로 괌은 인기 있는 관광지인데요. 50대 한국인 부부가 괌으로 은퇴 여행을 갔다가 강도의 총격에 남편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 그제 오후 7시 40분쯤. 50대 한국인 부부가 민속 공연을 보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걸어가던 길이었습니다. SUV 차량 한 대가 다가왔고 차에서 내린 괴한은 총기를 휘두르며 부부의 소지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남편이 총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괌의 대표 관광지인 투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들 부부는 은퇴 축하 여행을 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괌 경찰은 용의자인 남성 2명을 추적 중입니다. To ensure that we do conduct a thorough and investigation into this matter so that we can bring the suspect or suspects to justice. 괌은 한국인이 자주 찾는 관광지여서 교민 사회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30만 명 넘는 한국인이 괌을 찾았는데 괌 전체 관광객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괌 정부는 괌에서 관광객이 숨진 건 2013년 이후 약 10년 만이며 특히 총기로 숨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Tumon, particularly, is very, very safe for our visitors. 우리 외교부는 사고 직후 병원에 영사를 급파해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과 관련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는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런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없애고 또 재산 보험료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영업자나 퇴직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유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는 월 평균 2만 9천 원씩을 내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건보료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면서 지역 가입자에게만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재산에 매기는 건보료의 공제금액 기준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립니다. 퇴직해서 소득이 줄어도 보유주택 등의 건보료가 부과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의 약 94%인 333만 세대는 건보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월 평균 2만 5천 원, 1년에 30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 이렇게 내는 보험료가 줄면 건강보험 재원은 매년 1조 원가량 줄어듭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민 부담이 늘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출 효율화를 한다는 것은 고장성을 축소하겠다는 것이고 서민들 부담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 중이고 곧 추가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100조 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서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국내외 증시 상승세의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세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2년 해외 금융시장 약세 속에 최악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 이듬해인 2023년 수익률은 역대 최고인 12%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연간 수익금이 잠정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증시 호조의 영향으로 전체 적립기금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분석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지금까지 두 자릿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건 2009년과 2010년, 2019년과 2021년까지 4차례입니다. 기금 투자 분야에서 국내외 주식이 43%를 차지하는 만큼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던 시기와 겹칩니다.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 입장에서 이번 수익률 상승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운용 수익률이 높을수록 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라간 수익률이 근본적인 연금 개혁 방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해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 수익 유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고갈 시점이 조금 연장될 수 있겠지만 영향을 미쳐봤자 몇 개월, 1, 2년 변동폭이 있는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된다. 정확한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면 공개되며 6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6분쯤 일본 도야마현 혼슈섬 북북서쪽 67km 지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일본 현지의 피해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국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어난 일본 노토반도 강진은 오늘로 발생 엿새째를 맞았습니다. 이재민들은 물이 끊기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90여 명, 실종자는 200여 명이 넘습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골든타임이 지나서도 매몰자가 구조되는 기적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민들이 물을 받아가기 위해 양손에 빈통을 들고 긴 줄을 섰습니다. 9살 어린아이도 7순 넘은 노인도 적은 양이지만 급수에 의지합니다. お水とかが出ないのでちょっと不便っていうか辛いです。天気が悪くなったら私来れないし。 이시카와현에서만 수만 가구가 단전과 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한 온천은 이재민들에게 무료로 씻을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줬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해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수로 물이 나오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번갈아 가면서 이곳에서 40분씩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冬やから汗が出んからまだね我慢できるけど夏だったら大変や。 하지만 식당과 세탁소, 공공 화장실까지도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이재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피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これは用水路、近くの用水路から側溝の方から取ってきました。 추가 붕괴 우려에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은 3만 명이 넘습니다. 추위가 엄습하지만 난방용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령자가 모여있는 대피소에선 독감과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衛生環境の悪化も目立ってきています。避難所の衛生環境や生活環境の整備、被災者の健康維持支援にも一層力を入れ 지금까지 확인된 노토반도 강진 사망자는 90여 명, 부상자는 460여 명입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도 200명이 넘습니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 80대 노인이 살아 구조됐다는 소식에 일본 정부는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일본 노토반도에 있는 원전 주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들이 다수 고장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계측기의 수치는 원전 사고가 나면 주변 주민들의 대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동해와 인접한 시카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선량 계측기입니다. 노토반도 강진의 진원지에서 불과 60여 킬로미터, 인근 마을과도 가깝지만 계측기 모니터는 먹통이 됐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방사선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파란색으로 표시된 계측기와 달리 회색 계측기가 보입니다.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약 120개 계측기 가운데 이런 계측기가 10여 개로 지진 피해가 큰 노토반도 북쪽에 몰려 있습니다. 多分地震の影響ですよね、今回の。はい、多分そうだと思う。データはうちの方には来ているので。 원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측기의 수치를 기준 삼아 주민 대피에 활용해야 하지만 현장 접근이 어려워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땐 인근 선량계가 다수 고장나 방사선량이 더 높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대피해 피폭당하기도 했습니다. 시카 원전의 가동은 중단된 상태지만 사용 후 해결료가 저장돼 있습니다. 강진의 변압기 배관이 손상돼 기름이 유출됐고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 400여 리터가 흘러넘쳤습니다. 現時点で原子力発電所の安全確保に影響のある問題は生じていない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대형 원전 사고를 경험한 일본 국민들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첫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엔 해맞이와 해넘이 보러 먼 길 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쉬어가는 분들 많겠습니다. 전주에 비해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교통량이 대폭 줄어들겠는데요. 그나마 스키장이 있는 강원 지역 오가는 노선들이 힘겹겠습니다. 지금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깔려 있는데요. 양평 지역은 가시거리가 70m로 짧아진 상태입니다. 이럴 땐 안전거리를 넉넉히 확보하셔야 하고요. 속도도 20% 이상 충분히 줄여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경부고속도로 시구간마저도 수월합니다. 도심 정체 없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경기권도 이렇게 원활한데 오전 11시 무렵이 되면 오산과 안성, 천안과 목천 사이 지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절기 소환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체감 온도는 영하 4.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영하 6도,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 앞서 보셨듯이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 넉넉하게 두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먼지를 밀어내고 있긴 하지만 오전까지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지방과 제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중부 내륙 지역에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철원이 영하 5.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4도, 대전 6도, 부산 1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동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여야가 허위 정보와 극단적 언행을 근절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극단적 언행을 하면 당에 자리가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치한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의 역할은 철저한 수사 촉구와 가짜뉴스 유포 대응입니다. 막말 및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강력 대응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당 차원의 기민한 대응을 위해서 이번 테러를 계기로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 행태에 대한 자성론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언행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극단적인 혐오 언행을 하는 사람은 당에 자리가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극단적 혐오 언행을 하시는 분은 당에 자리가 없는데 무슨 공천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당원 가입 이력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상황에서 한 지도부 의원은 피의자의 당원 가입 이력과 과거 행적, 공모범 존재 가능성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수구 집회에 참석하신 분으로 보이고요. 이분들이 어떤 뭔가를 사주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정말 공모범들이 있는지.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동선과 행적 등 범행 일체에 대해 계속 수사 중에 있음에도 공범 등을 운운하며 사실인 양 배우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적 시도라는 반박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는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글에서 정치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면서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문건은 범행 당시 김 씨가 외투 안에 지니고 있던 글입니다. 검거 현장에서 압수된 이 글의 원래 제목은 남기는 말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이를 변명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당이나 왜 그거를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건에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부 정치인을 비하하는 등 정치에 대한 혐오 표현도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지만 문건의 정확한 내용이나 거론된 정치인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집과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품을 조사하는 동시에 범죄 심리 분석관을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의 범행 이전 동선 등을 토대로 공범이나 조력자는 없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잔인성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살인 미수 자체가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 초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부산에서 습격을 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광주, 서울 등 지역 의사회들이 성명을 내고 이 대표의 서울 전원을 비판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판에 나선 부산시 의사회에 이어 서울과 광주에서도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이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도 지역 의료계를 무시한 것이라는 부산시 의사회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헬기 이송이 의료 전달 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판하고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의사회도 지역 의사제와 지역 공공의대 입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영입인사인 강청희 전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송하는 쪽에 부탁이 있고 받아주는 쪽에서 수술이 가능해야 이송이 가능하다며 지역 의료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에둘러 반박했습니다. 국내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입장을 내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지역 의료 일선의 자괴감이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태영건설의 기업 구조 개선, 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두고 태영과 채권단 사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채권은행들은 어제 긴급회동을 갖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없다며 태영 측을 압박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 등 태영건설 주요 채권단이 다시 모였습니다. 태영건설의 자구 계획을 받아든 지 이틀 만입니다. 긴급 회동 뒤 산업은행은 보도자료를 내고 태영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태영건설의 부실이 무리한 사업 확장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태영건설의 자구 계획과 그 이행 상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한다고 약속하고도 이 가운데 890억 원을 지주사 TY홀딩스가 연대 보증한 채무를 갚는 데 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태영건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지주사와 태영건설의 연결고리를 끊는 데 돈을 쓴 셈입니다. 채권단은 이 돈을 다시 지원하고 나머지 자구 계획을 확약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성민 태영그룹 회장이 자신 몫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416억 원을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TY홀딩스를 통해 빌려준 사실도 공시로 알려졌습니다. 태영 측은 TY홀딩스에 투입된 돈은 전부 태영건설을 위한 용도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약속 파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채권단에서는 태영 측의 진실성 있는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제금융수장 4명은 이번 주말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 문제에 대해 논의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 동탄 구간이 3월 30일에 개통합니다. 깊은 터널에서 운행하는 만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안전 요령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어제 있었던 차량 시험 운행에 오대성 기자가 미리 타봤습니다. GTX-A 우선 개통 구간인 동탄역입니다. 깊이 40m 지하에서 운행하는 만큼 열차를 타려면 지하 6층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GTX 차량은 8칸이 한 편성으로 교통약자석을 포함해 좌석은 296석입니다. 좌석폭은 기존 전동차보다 3cm 늘어난 48cm로 비교적 여유롭습니다. 출입문 위에 달린 화면엔 도착 정보가 표시됩니다. 지금 열차는 시속 150km 정도의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서 있지 않더라도 크게 흔들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아둬야 할 게 안전 요령인데요. 한 객실에는 총 4대의 소화기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비상시에는 누구나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서 비상시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럴 땐 승무원 안내에 따라 지상과 연결된 수직구로 대피하거나 비상대피로 표지판을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최고 시속 180km로 달려 19분이면 동탄역에서 수서역에 도착합니다. 수서역 접속부에서 동탄역까지 28.3km는 수서 고속철도와 공용하게 되겠습니다. 3월 30일 예정대로 개통하면 하루 편도 60회, 출퇴근 땐 17분마다 배차합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도는 100에서 130% 정도로 예상되는데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절반 수준입니다. 콩나물 시도가 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또 실망도 크지 않겠습니까? 안전 문제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또 예상 혼잡도에 대비한 적절한 그 동선 분리라든지 또 안전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깊은 지하에다 SRT와 같은 선로를 쓰는 만큼 여러 비상 상황을 가정한 철저한 재난안전 대비가 개통 전 마지막 과제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신규 취업자가 예상보다 더 늘었고 임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 금융시장은 오히려 충격이 덜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보다 21만 6천 건 늘었습니다. 10월엔 10만 5천 건, 11월엔 17만 3천 건 등 계속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7만 건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정부 부문과 보건의료, 사회지원 등의 분야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3.7%로 전달과 같았는데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낮았습니다. 고용이 늘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1년 전보다 4.1% 늘어 전달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 지표가 나오자 시장 금리는 상승했고 주식 선물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고용과 임금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면 물가를 자극할 거라는 우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늦출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1%를 넘었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 초반으로 떨어지는 등 그 충격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라는 실망감 속에서도 경기가 연착륙할 거라는 해석도 퍼졌기 때문입니다. I think we can describe as a soft landing, and my hope is that it will continue. 다음 주엔 미국의 새해 첫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오면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는 다시 한번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지난 3일 이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 테러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배후를 자처했던 이슬람 국가 IS와 미국, 이스라엘이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이란 당국이 지난 3일 발생한 대규모 폭탄 테러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내무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정보 당국이 유력한 단서를 잡았다며 관련 역할을 담당한 용의자 11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폭발물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사주기 추모식에서 발생한 두 차례 폭발로 최소 84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 등 정부 인사들도 참석했는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함께한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IS가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보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가자지구 다음 목표는 레바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ولا نستطيع أن نسكت على خوق بهذا المستوى من الخطوة لأن هذا يعني أن كل لبنان سيصبح مكشوفا. 레바논 정부는 지난 2일 수도 베이루트에서 있었던 드론 공습에 대해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어제 강원도에 있는 한 산골 초등학교에서는 마지막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올해 폐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졸업생이 단 한 명뿐인 조촐한 졸업식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격려했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한 산골 분교. 올해 폐교를 앞두고 마지막 졸업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떠나더니 이제 남은 학생은 모두 3명. 졸업생이라고는 6학년 김수연 양 1명뿐입니다. 빈자리는 2학년과 4학년 동생들이 채워줬습니다. 지연아, 졸업 너무 축하하고 사랑해. 과거 수연이를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멀리서나마 영상으로 축하를 건넵니다. 담임 선생님은 친구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한 것이 못내 서운해 결국 눈물을 쏟습니다. 중학교 가서는 친구들 많이 사귀고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거 많이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든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수연이. 꿈인 디자이너가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 로고를 만들고 싶은데 논미분교 문을 열면은 그 논미분교 로고도 다시 만들어주고 싶어요. 가족들도 주민들도 서운함에 마음이 먹먹합니다. 할아버지도 여기 다니셨고 저희 형제도 여기 다 다니셨고 수연이도 여기 나왔는데 졸업을 못하는 게 아쉽고요. 올해 강원도에서 졸업생이 아예 없거나 한 명뿐인 학교는 30곳. 저출산 여파로 학령 인구가 급감한 결과입니다. 전국적으로 만 6살에서 17살 사이 학령 인구는 533만여 명. 지난 10년 동안 120만여 명이 준 데 이어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면 190만여 명이 또 줄 것이란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서울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하고는 문을 닫아버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형업체의 체인점이라 폐업 걱정이 없다고 홍보해왔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필라테스 수업을 들었던 A씨. 지난달 초 갑자기 수업을 취소한다는 강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밀려서 더 이상 수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수업 취소를 하셨다고. 이후 업주는 폐업 통보도 없이 잠적했습니다. 문제의 지점입니다. 지금은 불이 꺼져 있고 이렇게 문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만 120여 건. 피해 금액은 7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가 폐업 직전 특가 행사를 내세워 회원들에게 추가 결제를 유도한 탓에 피해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재등록 이벤트는 오늘까지 다 재등록은 많이 없으니까 이번에 꼭 결제하시라. 한 회원은 폐업 직전 1년치 회원권을 추가 결제해 300만 원 가까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전국 40여 개 지점을 가진 대형 필라테스 업체의 체인점입니다. 하지만 본사 측은 체인점은 별개의 업체라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 몇만 빌려준 거지 우리랑 아무 관계 없으니까 우리 쪽으로 연락해도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본사 측은 KBS에 상호 사용에 대한 가맹 계약을 맺은 것뿐이며 폐업 걱정이 없다는 건 본사의 홍보 방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회원권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운동시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3천 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소금보다 작은 이 연두빛 알갱이의 정체, 자세히 들여다보니 루이비통 가방인데요. 크기가 작아져 실용성은 사라지고 브랜드만 강조되고 있는 몇몇 명품 브랜드의 모습을 풍자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신을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 부츠는 공개되자마자 완판을 기록한 빅 레드 부츠, 일명 아톰 부츠인데요. 이를 통해 만화적인 것이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작품을 만든 이들 바로 미스치프인데요. 미스치프는 장난짓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도발적이면서 위트 있는 작품을 만드는 미국 아티스트 팀입니다. 예술가, 디자이너는 물론 개발자와 변호사 등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하고 있죠. 최근엔 한국 유명 콘텐츠에도 등장, 대림미술관에서 전시까지 열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20일 의외의 일로 미스치프 검색량이 포털 사이트에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다름 아닌 경북궁 두 번째 낙서범의 말 때문입니다. 그가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하고 싶었다. 예술을 한 것뿐이라며 범행 후 미스치프를 언급한 건데요. 심지어 그는 낙서 테러 이전 미스치프 전시장에서 전시된 모자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미스치프의 장난짓이란 정의를 아예 잘못 이해한 거죠. 이런 행동은 엄연히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반달리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달리즘이라는 게 문화유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혹은 공공시설을 파괴했을 때 나라의 국민이 갖고 있는
가치와 문화적인 애정, 우리의 미래 유산을 파괴하는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테러죠. 예술의 범주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반달리즘에서의 잘못된 행위들이죠. 공공시설 또는 문화재를 훼손하는 건 그 어떤 행동도 예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엔 성역이 없다 외치는 미스치프도 공공재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건데요. 그렇다면 미스치프가 표현하는 짓궂은 장난이란 어떤 걸까요? 들여다보면 좀 악동스럽긴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손가락을 떼지 않고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거나 앤디 워홀 진품 한 점과 가품 999점을 섞어서 누구도 진품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요. 심지어 $200짜리 나이키 신발에 성수인 요르단강물을 넣은 예수 신발, 반대로 운동화 아래 피 한 방울을 넣은 사탄 신발까지 만들며 나이키와는 법적 분쟁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뭔가 예술과 도발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것만 같은데 미스치프의 프로젝트를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미스치프는 인터넷의 뱅크시로도 불려왔는데요. 얼굴 없는 거리 예술가 뱅크시처럼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아 파격적인 작품을 선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거리에 설치된 뱅크시의 신작 스탑이 대낮에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워낙 기발한 예술가인 탓에 자작극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작품을 선보일 때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뱅크시와 미스치프인데요. 이들은 적어도 원래의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예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예술가가 아닌 범죄자가 되기 때문이죠. 표현의 방식이 자유로워지고 있는 요즘 예술에서 책임은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술의 범주 안에서 세상을 바꾸는 떠들썩한 장난짓을 그저 개인의 재미와 분풀이를 위한 장난짓으로 혼동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절기 소한입니다. 소한 추위는 빌려서라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때마침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체감 온도는 영하 4.1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월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매우 짧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도로에는 살얼음도 끼어 있어서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이 먼지를 밀어내고 있긴 하지만 오전까지 강원 지역과 충북 지역, 남부지방과 제주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를 보이겠고 오후에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밤부터는 주로 중부지방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3cm 정도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철원의 현재 기온 영하 5.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춘천과 청주가 5도, 전주 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가 어젯밤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포사격 도발을 한 것에 대해 미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지며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는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뉴스광장 2부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경기도 일대 다방에서 여성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어젯밤 강릉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해 보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경기도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7살 이모 씨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럼 어디로 도망다니신 거예요? 그냥 걸어다녔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그젯밤에도 경기도 양주의 한 다방에서 또 다른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문 검사를 통해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공개 수배를 진행하는 한편 동선을 추적한 끝에 어젯밤 강릉의 한 거리에서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도주 과정에서 서울을 거쳐 버스로 강원도 태백으로 이동했고 다시 강릉까지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택시를 갈아타고 휴대전화나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경찰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씨는 검거 직후 수사팀이 마련된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강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씨의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어제 북한이 서해상에 약 200발의 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 해상 완충구역에 가해진 기습적인 포 사격으로 인근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기도 했지만 주민과 우리 군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해안포 개방을 늘렸던 북한이 기습적으로 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서해상 백령도 북방 장산곳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곳 일대 등에 200여 발의 포 사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서남해안 방어부대가 포 47문을 동원해 192발의 포탄 사격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참모부는 또 이번 포 사격은 새해 한국군 훈련에 대한 대응이며 한국이 도발하면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포 사격과 관련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입니다. 발사된 포는 모두 북방 한계선 NLL 북쪽에 떨어졌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인데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 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라고 군은 밝혔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한때 인근 여객선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주민과 우리 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도 해상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서해 완충구역에서 우리 군이 사격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응징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음과 연기를 내며 포탄을 발사하는 K9 자주포. K1, E1 전차도 바다를 향해 불을 뿜으며 포탄을 발사합니다. 북한의 포사격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도 어제 오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하에 사격 훈련에 나섰습니다. 백령도의 해병대 유교단, 그리고 연평부대의 K9 자주포와 전차 등이 동원됐습니다. 군은 앞서 북한이 발사한 200여 발의 2배가량인 400여 발을 발사했는데 우리 군 포탄은 NLL 남방,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우리 군이 이 구역에서 사격 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번까지 총 16차례 완충구역 내로 사격했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하고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을 재개한 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한다는 이른바 즉, 강, 끝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북한군 동향을 계속해서 추적 감시하고 어떠한 도발도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포 사격을 해왔던 북한은 이번에 서해로 도발을 재개했는데요. 긴장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들이 오가던 도로 근처에 지뢰를 매설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남북 간 군사 긴장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지혜 기자입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남북은 해상과 육상, 공중에 완충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서해에선 북방 한계선 NLL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최대 50km, 남쪽으로는 최대 85km를 완충구역으로 두고 여기에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년여 만에 북한은 서해 완충구역으로 해안포를 쏴 합의를 처음 위반했고 2022년 10월부터 2달 사이에 14차례에 걸쳐 완충구역에 사격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9.19 합의 폐기를 발표한 후 어제 서해 완충구역에서 포격 훈련을 한 건 폐기 선언을 기정사실화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NLL 인접 도서 지역에 주민 8천여 명이 거주 중이고 어선이 활동한다는 점도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떠보고 위협 수위를 높여가려는 노림수로 분석됩니다. NLL 남쪽으로도 포탄을 날려보내서 우리 군이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아마 테스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북한은 최근 육상에서도 남북 합의로 파괴했던 최전방 감시 초소 GP 11곳 중 여러 곳을 콘크리트로 다시 세웠습니다. 지난달 초부터는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다량 매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여기에 서해상 포격까지 이어지며 북한의 연이은 긴장 고조 행위가 국지적 무장 도발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을 두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관련자 모두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어제 북한이 서해 도서 지역 일대에 대해 200발의 포사격을 한 데 대해 미국 백악관은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할 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하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험 관리와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할 실질적 논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할 거라면서도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我们希望有关各方保持冷静克制，不采取加剧紧张的行动。 남북한 군이 주고받은 포사격과 대응사격 훈련 모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관련 당사자들 간의 의미 있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입장은 다르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남북 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북한의 추가 군사행동 여부에 따라 내놓을 입장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쌍특검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예고했던 대통령실. 법안이 이틀 전 오후 정부로 이송되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의 목적이 총선용 여론조작에 있다며 제2요구는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법안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로비 대상이었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검은 진상규명보다 진행 중인 수사회방과 여론 공작에 나설 거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역시 문재인 정부가 2년이나 수사를 했지만 소환도 못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이 민생에 반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특검 법안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 역시 여야가 합의하면 지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제2요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특검법은 다시 국회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여당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윤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밝혔고 야당은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언제 재표결이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 가득한 악법이었다며 제2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에서 각하될 것을 알면서도 총선 일정에 맞추기 위해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사당은 집회를 열고 대통령의 제2요구를 규탄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란 데 대해선 진작 논의했다면 이미 지난해에 끝났을 사안이라며 정부 여당이 끝까지 회피해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제2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사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두 개의 특검법은 절대로 자초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신속히 재표결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논의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재표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총선의 최대 승부처이자 국민의힘에게는 정치적 험지로 꼽히는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 업무를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엔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수원을 찾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지자들과 팔짱을 끼고 꽃을 건네받는 등 바닥 민심부터 훑었습니다. 1,400만 인구를 가진 경기도 자체가 대한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경기 민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게 해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민주당이 하려는 폭정을 이 자리에서 멈추게 할 수 있고 특히 출퇴근 등의 교통 문제와 문화, 치안 등 경기도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메가시티 구상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집권 여당임을 내세우며 야당과의 차별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약속과 이런 다짐은 정책의 실행력이 동반된 곧 실천입니다. 야당의 정책은 약속일 뿐인 것과 분명히 다르죠. 심각한 수도권 위기론 속에 총선 승리를 위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구상 중인 국민의힘. 핵심 열세인 공천관리위원장엔 판사 출신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공천관리위 구성이 본격화된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오늘 오찬 회동을 하며 중도 확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건강을 차츰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끝낸 가운데 이 대표 피습으로 공개 활동을 중단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부터 외부 활동을 하며 신당 행보를 재개합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는 죽으로 식사를 하는 등 건강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안정이 더 필요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이 병문안 의사를 전한 데 대해서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이 대표의 부재에도 민주당의 총선 대비 당무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에 이어 어제 위원 15명의 인선을 완료했는데 위원들 가운데 여성은 7명이고 그중 3명은 청년이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관위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눈높이형 공천 심사를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양성과 혁신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시각으로 자격 심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인선을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피습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행보를 재개합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데 이어 내일은 광주의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탈당 선언을 시작으로 창당 발기인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고양에서 버스 2대가 부딪히는 사고로 승객 10명이 다쳤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라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또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버스가 앞부분이 파손된 채 인도 위로 올라와 있고 신호등과 나무는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삼거리에서 광역버스가 앞서가던 마을버스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거기 사진 보면 다 쓰러졌죠. 응급차가 여러 대 왔대요. 이 충격으로 마을버스가 인도로 돌진했고 버스 2대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광역버스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남 양산의 한 간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와 기계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엔 강원도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고 이 가운데 주민 2명은 연기를 마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괌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관광지인데요. 그런데 50대 한국인 부부가 은퇴 여행으로 괌을 찾았다가 남편이 강도의 총격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 그제 오후 7시 40분쯤. 50대 한국인 부부가 민속 공연을 보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걸어가던 길이었습니다. SUV 차량 한 대가 다가왔고 차에서 내린 괴한은 총기를 휘두르며 부부의 소지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남편이 총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괌의 대표 관광지인 투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들 부부는 은퇴 축하 여행을 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괌 경찰은 용의자인 남성 2명을 추적 중입니다. To ensure that we do conduct a thorough and investigation into this matter so that we can bring these suspect or suspects to justice. 괌은 한국인이 자주 찾는 관광지여서 교민 사회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30만 명 넘는 한국인이 괌을 찾았는데 괌 전체 관광객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괌 정부는 괌에서 관광객이 숨진 건 2013년 이후 약 10년 만이며 특히 총기로 숨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Tumon, particularly, is very, very safe for our visitors. 우리 외교부는 사고 직후 병원에 영사를 급파해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과 관련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는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없애고 또 재산 보험료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자영업자나 퇴직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유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는 월 평균 2만 9천 원씩을 내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건보료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면서 지역 가입자에게만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재산에 매기는 건보료의 공제금액 기준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립니다. 퇴직해서 소득이 줄어도 보유주택 등의 건보료가 부과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의 약 94%인 333만 세대는 건보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월 평균 2만 5천 원, 1년에 30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 이렇게 내는 보험료가 줄면 건강보험 재원은 매년 1조 원가량 줄어듭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민 부담이 늘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출 효율화를 한다는 것은 고장성을 축소하겠다는 것이고 서민들 부담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 중이고 곧 추가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100조 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서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국내외 증시 상승세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세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2년 해외 금융시장 약세 속에 최악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 이듬해인 2023년 수익률은 역대 최고인 12%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연간 수익금이 잠정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증시 호조의 영향으로 전체 적립기금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분석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지금까지 두 자릿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건 2009년과 2010년, 2019년과 2021년까지 4차례입니다. 기금 투자 분야에서 국내외 주식이 43%를 차지하는 만큼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던 시기와 겹칩니다.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 입장에서 이번 수익률 상승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운용 수익률이 높을수록 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라간 수익률이 근본적인 연금 개혁 방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해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 수익 유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고갈 시점이 조금 연장될 수 있겠지만 영향을 미쳐봤자 뭐 몇 개월, 1, 2년 변동폭이 있는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된다. 정확한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면 공개되며 6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네, 일본 노토반도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이재민들은 물이 끊기면서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며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90여 명, 실종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골든타임이 지나서도 매몰자가 구조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민들이 물을 받아가기 위해 양손에 빈통을 들고 긴 줄을 섰습니다. 9살 어린아이도 7순 넘은 노인도 적은 양이지만 급수에 의지합니다. お水とかが出ないのでちょっと不便っていうか辛いです。 天気が悪くなったら私来れないし. 이시카와현에서만 수만 가구가 단전과 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한 온천은 이재민들에게 무료로 씻을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줬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해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수로 물이 나오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번갈아 가면서 이곳에서 40분씩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冬やから汗が出んからまだね我慢できるけど夏だったら大変や. 하지만 식당과 세탁소, 공공 화장실까지도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이재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피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これは
用水路、近くの用水路から側溝の方から取ってきました。 추가 붕괴 우려에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은 3만 명이 넘습니다. 추위가 엄습하지만 난방용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령자가 모여있는 대피소에선 독감과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衛生環境の悪化も目立ってきています。避難所の衛生環境や生活環境の整備、被災者の健康維持支援にも一層力を入れ 지금까지 확인된 노토반도 강진 사망자는 90여 명, 부상자는 460여 명입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도 200명이 넘습니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 80대 노인이 살아 구조됐다는 소식에 일본 정부는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지난 3일 이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 테러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배후를 자처했던 이슬람 국가 IS와 미국, 이스라엘이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이란 당국이 지난 3일 발생한 대규모 폭탄 테러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내무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정보 당국이 유력한 단서를 잡았다며 관련 역할을 담당한 용의자 11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폭발물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사주기 추모식에서 발생한 두 차례 폭발로 최소 84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 등 정부 인사들도 참석했는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함께한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IS가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보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가자지구 다음 목표는 레바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ولا نستطيع أن نسكت على خلق بهذا المستوى من الخطوة لأن هذا يعني أن كل لبنان سيصبح مكشوفا. 레바논 정부는 지난 2일 수도 베이루트에서 있었던 드론 공습에 대해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주말인 오늘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절기 소한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낮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4.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서 가시거리가 짧은데요. 도로에는 살얼음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지가 먼지를 점차 밀어내고 있지만 지금 오전까지 강원 지역과 충북 지역, 남부지방과 제주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3cm 정도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철원이 3도, 춘천 5도, 대전 6도, 부산 10도로 역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에서도 물결이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여야가 허위 정보와 극단적인 언행을 근절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극단적 언행을 하면 당에 자리가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치한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의 역할은 철저한 수사 촉구와 가짜뉴스 유포 대응입니다. 막말 및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강력 대응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당 차원의 기민한 대응을 위해서
이번 테러를 계기로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 행태에 대한 자성론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언행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극단적인 혐오 언행을 하는 사람은 당에 자리가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극단적 혐오 언행을 하시는 분은 당에 자리가 없는데 무슨 공천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당원 가입 이력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상황에서 한 지도부 의원은 피의자의 당원 가입 이력과 과거 행적, 공모범 존재 가능성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수구 집회에 참석하신 분으로 보이고요. 이분들이 어떤 뭔가를 사주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정말 공모범들이 있는지.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동선과 행적 등 범행 일체에 대해 계속 수사 중에 있음에도 공범 등을 운운하며 사실인 양 배우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적 시도라는 반박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부산에서 습격을 당한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과 광주, 서울 등 지역 의사회들이 성명을 내고 이 대표의 서울 전원을 비판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판에 나선 부산시 의사회에 이어 서울과 광주에서도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이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도 지역 의료계를 무시한 것이라는 부산시 의사회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헬기 이송이 의료 전달 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판하고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의사회도 지역 의사제와 지역 공공의대 입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영입인사인 강청희 전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송하는 쪽에 부탁이 있고 받아주는 쪽에서 수술이 가능해야 이송이 가능하다며 지역 의료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에둘러 반박했습니다. 국내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입장을 내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지역 의료 일선의 자괴감이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태영건설의 기업 구조 개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두고 태영과 채권단 사이에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채권은행들은 어제 긴급 회동한 뒤 조건을 내미면서 이를 약속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없다고 태영 측을 압박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 등 태영건설 주요 채권단이 다시 모였습니다. 태영건설의 자구 계획을 받아든 지 이틀 만입니다. 긴급 회동 뒤 산업은행은 보도자료를 내고 태영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태영건설의 부실이 무리한 사업 확장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태영건설의 자구 계획과 그 이행 상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태영그룹이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한다고 약속하고도 이 가운데 890억 원을 지주사 TY홀딩스가 연대 보증한 채무를 갚는 데 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태영건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지주사와 태영건설의 연결고리를 끊는 데 돈을 쓴 셈입니다. 채권단은 이 돈을 다시 지원하고 나머지 자구 계획을 확약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성민 태영그룹 회장이 자신 몫의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416억 원을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TY홀딩스를 통해 빌려준 사실도 공시로 알려졌습니다. 태영 측은 TY홀딩스에 투입된 돈은 전부 태영건설을 위한 용도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약속 파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채권단에서는 태영 측의 진실성 있는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제금융수장 4명은 이번 주말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 문제에 대해 논의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수서 동탄 구간의 개통일이 3월 30일로 정해졌습니다. 어제 차량 시험 운행이 있었는데 깊은 터널인 만큼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 요령 숙지가 중요하겠죠. 오대성 기자가 미리 타봤습니다. GTX-A 우선 개통 구간인 동탄역입니다. 깊이 40m 지하에서 운행하는 만큼 열차를 타려면 지하 6층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GTX 차량은 8칸이 한 편성으로 교통약자석을 포함해 좌석은 296석입니다. 좌석폭은 기존 전동차보다 3cm 늘어난 48cm로 비교적 여유롭습니다. 출입문 위에 달린 화면엔 도착 정보가 표시됩니다. 지금 열차는 시속 150km 정도의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서 있지 않더라도 크게 흔들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아둬야 할 게 안전 요령인데요. 한 객실에는 총 4대의 소화기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비상시에는 누구나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서 비상시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럴 땐 승무원 안내에 따라 지상과 연결된 수직구로 대피하거나 비상대피로 표지판을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최고 시속 180km로 달려 19분이면 동탄역에서 수서역에 도착합니다. 수서역 접속구에서 동탄역까지 28.3km는 수서 고속철도와 공용하게 되겠습니다. 3월 30일 예정대로 개통하면 하루 편도 60회, 출퇴근 땐 17분마다 배차합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도는 100에서 130% 정도로 예상되는데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절반 수준입니다. 콩나물 시도가 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또 실망도 크지 않겠습니까? 안전 문제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또 예상 혼잡도에 대비한 적절한 그 동선 분리라든지 또 안전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깊은 지하에다 SRT와 같은 선로를 쓰는 만큼 여러 비상 상황을 가정한 철저한 재난 안전 대비가 개통 전 마지막 과제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산골 초등학교에서 어제 마지막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올해 폐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졸업생은 단 1명뿐이지만 학교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격려했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한 산골 분교. 올해 폐교를 앞두고 마지막 졸업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떠나더니 이제 남은 학생은 모두 3명. 졸업생이라고는 6학년 김수연 양 1명뿐입니다. 빈자리는 2학년과 4학년 동생들이 채워줬습니다. 수연아, 졸업 많은 거 축하하고 사랑해. 과거 수연이를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멀리서나마 영상으로 축하를 건넵니다. 담임 선생님은 친구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한 것이 못내 서운해 결국 눈물을 쏟습니다. 중학교 가서는 친구들 많이 사귀고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거 많이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든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수연이. 꿈인 디자이너가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 로고를 만들고 싶은데 논미분교 문을 열면은 그 논미분교 로고도 다시 만들어주고 싶어요. 가족들도 주민들도 서운함에 마음이 먹먹합니다. 할아버지도 여기 다니셨고 저희 형제도 여기 다 다니셨고 수연이도 여기 나왔는데 졸업을 못하는 게 아쉽고요. 올해 강원도에서 졸업생이 아예 없거나 1명뿐인 학교는 30곳. 저출산 여파로 학령 인구가 급감한 결과입니다. 전국적으로 만 6살에서 17살 사이 학령 인구는 533만여 명. 지난 10년 동안 120만여 명이 준 데 이어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면 190만여 명이 또 줄 것이란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서울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하고는 문을 닫아버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형 업체 체인점이라 폐업 걱정이 없다고 홍보해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필라테스 수업을 들었던 A씨. 지난달 초 갑자기 수업을 취소한다는 강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밀려서 더 이상 수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수업 취소를 하셨다고. 이후 업주는 폐업 통보도 없이 잠적했습니다. 문제의 지점입니다. 지금은 불이 꺼져 있고 이렇게 문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만 120여 건.
피해 금액은 7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가 폐업 직전 특가 행사를 내세워 회원들에게 추가 결제를 유도한 탓에 피해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재등록 이벤트는 오늘까지다. 재등록은 많이 없으니까 이번에 꼭 결제하시라. 한 회원은 폐업 직전 1년치 회원권을 추가 결제해 300만 원 가까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전국 40여 개 지점을 가진 대형 필라테스 업체의 체인점입니다. 하지만 본사 측은 체인점은 별개의 업체라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 명만 빌려준 거지 우리랑 아무 관계 없으니까 우리 쪽으로 연락해도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본사 측은 KBS에 상호 사용에 대한 가맹 계약을 맺은 것뿐이며 폐업 걱정이 없다는 건 본사의 홍보 방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회원권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운동시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3천 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대부분 불이 났을 때 몸을 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건 기자가 아파트 화재 대피 요령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지난달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은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다 숨졌습니다. 이처럼 불이 난 아파트에서 피할 곳을 찾지 못해 뛰어내리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가 해마다 30명 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경량 칸막이입니다. 1992년 3층 이상 공동주택 발코니에는 경량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발로 차면 쉽게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발코니를 없앤 요즘 아파트는 어떨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이렇게 대피 공간이 마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 시엔 이곳 대피 공간으로 대피해 소방의 구조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향식 피난 사다리나 완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도 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아랫집으로 대피하거나 건물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소화기 사용법도 평소 익혀둬야 합니다. 꺼본 걸 몰랐는데 해보니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불이 나면 상황을 지켜본 뒤 대피가 어려우면 안전한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라고 당부합니다. 복잡화된 시설 때문에 바로 대피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잘 예의주시하셔서 상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랫집에서 불이 나면 창문을 닫아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이미 들어왔다면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며 대피하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걸입니다. 다음 주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2024가 미국에서 개막합니다. 기업들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AI 기술을 가진 국내 스타트업들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박람회에서 보여줄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김민아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승합차가 도로를 주행하자 차량 앞뒤 4개의 타이어 정보가 실시간 수집됩니다. 취합된 정보값은 AI를 통해 타이어의 마모 정도와 차체 이상 여부, 노면의 상황까지 계산해 알려주는데 운전자는 물론 외부에서도 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밀은 타이어 안쪽에 붙인 동전만한 AI 센서. 사용 중인 타이어에도 가능하고 충전도 자동으로 돼 교체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력으로 업체는 창업 3년 만에 올해 CES 첨단 모빌리티 부문 혁신상에 선정됐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많아서 무거워요. 타이어 마모도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소리죠. 타이어에 뇌를 심어서 저희는 타이어로 파생되는 안전은 물론이고 연비 개선까지. 도심 항공 관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이어 CES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관제 운용의 정밀성을 활용해 드론 공연 분야에서 세계 기네스 기록을 보유했고 드론 배송 실증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UAM의 효율적인 교통 관제를 위해서 운영자의 워크로드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을 높이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는. 혁신상을 받은 두 업체를 포함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30여 개 스타트 업체가 이번 CES에 참가합니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서 CES 그리고 MWC 같은 국제적인 메가 전시에 참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박람회 기간 전용 홍보관을 운영하며 국내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을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나마 스키장이 있고 겨울 축제가 열리는 강원권 오가기가 어렵겠는데요. 고속도로가 가장 막히는 정오 무렵 이동하신다면 서울에서 양양까지는 2시간 50분, 또 강릉까지는 3시간 40분이 필요하겠는데요. 두 노선 모두 평소 원활할 때보다 1시간 정도 여유를 더 두셔야겠습니다. 여전히 내륙 곳곳에 안개가 깔린 곳들이 있습니다. 시야가 답답한데요. 특히 호수와 강 주변으로 물안개도 자욱하니까요. 이 주변 지나실 때는 더욱 감속 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지역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언주선 원주 쪽으로도 초월일 때 짧은 정체가 먼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영동선 강릉 쪽으로도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오늘 영동선 위로도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되니까요. 신갈과 호법 사이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trouble, and I got them too. There isn't anything I wouldn't do for you. If we stick together, see it through, 'cause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Now some other folks might be a little bit smarter than I am. 주말인 오늘은 나가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4.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월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도로에는 곳곳에 살얼음이 낀 곳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지역과 충북,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지금 충북과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에는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륙 지역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예상되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0cm 정도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6도, 부산 1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